그러면 이어서 저희 뭐 말 길게 할 거 없이 저희 정선재 교수님 강의 청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예, 화면 보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6월에 정신역학의 기초, 방법과 활용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냥 보건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신경정신역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정신역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들을 뭐 미국 교과서, 영국 교과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말로 된 교과서가 없는 거가 좀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내용도 너무 우리나라의 현상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자 같이 수업했던 내용들 같이 정리해서 이제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사실은 이 강의 끝나고 그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어서 어떤 부분들은 좀 뭐 유전적인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은 윤리적인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좀 아우르는 좀 백과사전식 책을 냈지만 오늘은 이제 거기를 다 커버 못하고 아마 좀 기본적인 측정에 대한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인데 이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뒤에 있는 예시가 우울증과 PTSD는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1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여기 역학 하시는 사실은 저희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막 그래 가지고 좀 굉장히 떨리지만 인제 역학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662 년에 이제 존 그런트가 런던 시민의 출생과 사망률 분석을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학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 조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자연사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1801 년에 미국에서도 또한 오하이오가 북서쪽에서 인제 이런 생존 통계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체드윅이 이렇게 영국에서 고빈법이라고 하는 법안의 수정안으로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위생 상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인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인제 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계학의 발전들 그 스태티스틱스라고 말을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은 스테이트에서 나왔던 말인 것처럼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인구의 계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역학이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역학의 아버지 그러면 다들 존 스노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존 스노우가 1850 년도에 이런 콜레라 지도를 완성하면서 인제 개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존 스노우가 있기까지는 그 앞에 윌리엄 파가 이미 이렇게 그 런던 시민사들의 그런 birth, marriage and death를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학의 아버지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인제 런던에 그런 역학 소사이어티가 창립을 하게 되고 1873 년에 처음으로 옥스포드의 인제 그 사전에 이렇게 에피데미올로지 이게 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인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역학의 출현 배경을 '일반적인 감염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임상 의사들이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통계학 스태티스틱스의 발전 그리고 그 응용의 확장 등이 역학의 출현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병 예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심이고 공중보건학적인 접근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분위기의 형성이 이러한 역학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1930 년대 초에 이제 바커 가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그 임신할 때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했는지 혹은 공급을 임신 영양 공급이 부족했는지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이제 유전자적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아웃컴인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지 혹은 뭐 대사증후군이 되는지 이런 그 스토리를 13,000명 정도에서 추적 연구를 실시를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애 주기 역학 연구가 중요하고 초기 태아기부터 성인까지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코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잘 아시다시피 1950 년대에 이제 돌과 힐의 그런 담배와 폐암 사이의 관계를 아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94 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 프레임 히어 하트 스터디 그리고 2001 년도에 인제 HPV와 그런 자궁경부암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인제 다 밝히면서 굉장히 역학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1995 년도에 타우베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 및 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은 대부분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앞으로 밝혀질 요인들은 단지 작은 영향만을 주는 것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학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이러한 고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신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학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역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역학이나 심혈관 역학에서는 확실히 암 조직에서 이것을 병리과에서 봐 가지고서는 '아 이것은 암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영일 코딩을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신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역학에서의 가장 그 질병을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의 판단일 텐데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다, 아니면은 우울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그 영일 코딩 상태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바뀔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상태들의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사실은 역학 발전에 좀 더 허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병태 생리학적, 즉 패솔로지가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제 역학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ADHD라고 하는 질병이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좀 액티브한 친구들은 '아 정말 저 친구들은 액티브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게 다 인제 ADHD라고 하는 질병명이 붙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PTSD 같은 경우에도 1960 년대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새로 생긴 질병인데, 질병명인데, 그렇다면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질병이냐,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얘기가 됐던 질환은 게임 이용 장애인데요. 이 게임 이용 장애를 과연 이 DSM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연 질병이 진짜로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구성된 질병인지 새로 생긴 질병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질병을 영일 코딩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연구한다면은 맨 처음에는 정말로 이 집단에서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한 기저인구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신과학과 정신역학의 다른 점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과학 쪽에서, 아니면 정신의학 쪽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을 이렇게 정신과에 가면은 뭐 개인의 기본적인 스트레스 사항, 아니면은 과거의 엄마와 관계, 아니면 친구들의 관계,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1800 년대 후반에 프랑스 철학가였던 뒤르케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제 이 사람은 자살을 연구를 하면서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자살은 개인의 성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이 굉장히 인구 집단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정신질환이 인구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면이 강한 쪽이 좀 더 정신역학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정신역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쪼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다른 암역학이나 심혈관제 역학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역사가 좀 더 짧고 굉장히 인제 그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 년대만 하더라도요, 표준화된 정신질환 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교육받고 그 정신과 의사들 한 명 한 명이 진단을, 그냥 '이 사람은 스키즈프레니아야. 이 사람은 바이폴러야.' 인제 이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사실은 모든 게 결정이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임상 의사가 일상 업무상 적용하는 진단 기준이 정신질환의 측정 기준이었고요. 이때는 비구조화 그리고 비표준화 임상 진단으로 사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례는 한마디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지, 일반 대중,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사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질환을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정신질환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시비어한 질환 밖에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조현병이었고요. 이제 1930 년대에서 60 년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주로 그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조현병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한테 물어봐서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자가 보고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국 스털링 카운티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질환이라고 하는 것,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스펙트럼으로 봐서 0 점부터 63 점까지 해서 내가 20 몇 점이야 이렇게 연속 변수로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 변수로 측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유전과의 연구도 사실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DSM이라고 하는 현재 정신과에서 쓰이는 가장 큰 정신질환 진단 기준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DSM-1과 2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파일럿으로 쓰였고요. DSM-3가 가장 넓게 인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기준인데 이때 인제 DSM이라고 한 그 기준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구조화된, 그러니까 이미 퀘스처네어가 다 있는, 그리고 있다 없다를 다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을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를 수행하게 되고, 사실은 이걸 만든 이유는 인제 콜라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랑 영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은 진단이 다르고 미국에서 판단한 우울증과 영국에서 판단한 우울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러한 완전히 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게 DSM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제 DSM은 ICD-8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우울증 같은 굉장히 마일드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키조프레니아보다는 더 마일드한 질환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정신역학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티브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어떠한 질병들, 우울증이 몇 프로, 조울증이 몇 프로, ADHD가 몇 프로 이렇게 그 통계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 정신역학에는 대가가 3명 있는데 이름이 다 슬러로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슬러, 네슬러, 레슬러인데요. 이 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 보스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특히 캐슬러라는 분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금도 한 80 세, 90세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인제 이러시는 분인데 굉장히 인제 에너제틱하신 그런 그 정신역학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0 년도에 그 정신역학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주요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질환에 걸려도 그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역학이 많이 발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캐슬러가 이렇게 2000 년도에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정신역학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였는데, 한 가지는 유전역학의 발전이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사회역학의 발전으로 이 두 가지의 큰 다른 학문의 또 그 영역으로 인제 조인트 돼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대규모 분석 연구라든지 추적 관찰 연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정신역학을 기술 연구 그리고 분석 연구로 두 가지로 크게 본다면 사실은 미국에서 했던 연구들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 연구는 ECA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라고 하는 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사였고요. 이때 인제 처음으로 인구학적 요인으로 계층화된 유병률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WHO에서 ICP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Consortium in Psychiatry Epidemiology를 설립해서 이때부터 월드 멘탈 헬스를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고요. 이 결과로 2000 년도에 월드 멘탈 헬스 2000이 발간이 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 유병률이 무슨 나라에서 얼마예요라는 것을 확인하실 때 이 월드 멘탈 헬스를 참고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분석 연구로서는 인제 NCS 내셔널 콜 모비티 서베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캐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슬러가 PI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DSM-3가 나왔을 때 처음 기반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지역사회 역학조사 같은 경우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요. 5 년마다 실시하고 지역사회 성인을 거주하는 성인으로 대상으로 잡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굉장히 프로세스가 좀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저기서 인터뷰하고 굉장히 긴 퀘스처네어를 다 이제 컴플리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전역학에서는 이게 PGC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인제 이 Psychiatric Genetic Consortium이 설립을 하고 이제 레퍼런스 패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정신역학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제 이러한 뭐 질병의 결과 변수를 좀 정량화하는 거 그리고 이 링키지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하고 정신질환 발병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 이런 연구들을 하였고요. 또한 쌍둥이 연구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됐고요. 근데 인제 이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정신질환의 원인이 뭐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원인이 다양한데 그 큰 인제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네틱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과 나머지 한 부분은 어렸을 때의 비전형적인 그러한 노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희가 이제 ACE라고 해서 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스트레스풀한 이벤트를 걸리면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게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정신역학에서 1차 예방을 한다면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은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스티그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그냥 뭐 위염이 있어요. 뭐 갑상선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우울증이에요. 내가 뭐 지금 양극성 장애 있어요." 이런 얘기는 흔하게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해도 응답자들은 이걸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체계적 과소보호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역학에서는 사례를 정의할 때 항상 이러한 체계적 과소보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리 현상의 자연사 즉 내추럴 히스토리를 쪼끔 잠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정신질환은 인제 발병을 합니다. 발병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로서 장애라든지 아니면 자살이라든지 인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예를 들어서 공단 자료에서 많이들 분석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인제 정신질환 연구도.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약 10%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나머지 90%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서 그 질병을 인제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측정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특히 지역 사회에서 측정을 할 때 문제점들인데 단순히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정신질환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안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신질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그냥 표준적인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정의가 다른 질병군에 비해서 사실은 불명확하고요. 또 문제는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 인제 우리가 병원에 가 가지고 질환을 진단받을 때를 처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그런 똑같은 정신질환의 증상을 겪고 있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우리가 언제를 온셋으로 볼 거냐 이거를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컷오프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제 우리가 스케줄이나 스케일 같은 걸 써 가지고서는 이제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선 컷오프를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임상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대규모 집단 연구에서 유병률 변화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아까 김유미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제 지역 사회에서 왜 도구들 써 가지고서는 그 정신 건강을 체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컷오프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될 당시에서의 컷오프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표준화할 때 컷오프가 다릅니다. 마치 어떤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컷오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유니버설한 컷오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역학에서는 결국에는 정규 분포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한 발달적 틀에 도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 자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 장애 같은 경우에 진단을 할 때 9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고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뭐 2주 이상 계속 지속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4가지 증상 말고 그냥 1가지만 가지고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이제 "전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발병 속도 같은 경우도 전조 증상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 보시면은 2주 동안 슬픈 기분, 체중 문제, 수면 문제, 피로, 죽음에 대한 생각, 우울 신드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뭉치면은 우울증이 되지만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존재를 할 때 전조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수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우울증의 전조 증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시던스를 낼 때도요. 인제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시죠. 이렇게 인시던스 "언제 발병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 우울증은 처음에 발병을 하고 또 그냥 아무런 처치를 안 해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발병을 합니다. 그럼 또 다시 또 그때 또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시던스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퍼스트 인시던스를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토탈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탈 인시던스로 접근을 해야 되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병하면 쭉 인제 디제너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한 번의 첫 발생률 first incidence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점 유병률을 계산을 할 때 P는 ID 그러니까 인시던스 곱하기 duration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과연 이 인시던스에 뭘 넣어 줄 것이냐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서 드려 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관해도 그러니까 리미션 자체도 역시나 컷오프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재발도 이제 관해 기준을 다시 충족하지 못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정신질환은 굉장히 많은 다른 신체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인제 기능, 펑션 그러니까 삶의 펑션 같은 걸 떨어뜨릴 수가 있고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살 아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인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기대 수명 자체가 자살과 비자살 다 포함했을 때 일반 인구보다 25세 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좀 장애 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탈락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높고요. 중도절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유병 바이어스하고 회상 바이어스가 인제 문제인데 특히 유병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재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재발을 하신 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아 정신질환은 안 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보는 파퓰레이션과 일반 인구에서의 파퓰레이션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상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질병이 경미했으면 쉽게 잊혀지는데 질병이 심하면 사실은 훨씬 더 인제 회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인제 오버 리포트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모든 특정의 문제점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이게 랜덤 에러라고 하더라도 특정 바이어스를 유병률, 발생률, 재발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한 수치를 볼 때 이것이 '아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런 에러들에 의해서 좀 더 뻥튀기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파악하고 넘어가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도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제 중도 절단 문제는 생존 분석, 시간에 따른 공병량 문제는 GE, 그리고 질병의 단계별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LGMM, 탈락률 같은 경우에는 IPTW로 정리하셔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정신 현상을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이코메트리라고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정략적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어
그 우울증 그러면은 9개의 척도 가지고서는 "예, 아니요. 예, 더 많다. 조금 많다." 인제 이렇게 체크하셔 가지고 총점 몇 점 그러면은 몇 점 넘어가면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 툴 자체가 제일 발달한 데가 정신과학과 정신역학이고요. 이렇게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operationalized diagnostic criteria를 개발한 최초의 의학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제된 연구 인터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역학을 "나 정신역학 하고 싶어요."라는 학생이 인제 저희한테 오면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교수님 정신역학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하려면은 어떤 코어 베리에이트들을 봐야 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 5가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역학과 다르지 않고 인과학적 변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상황, 활동, 생활 방식 그리고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 혹은 인제 기타 다른 신체 질환 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만약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면은 가족력, 정신질환의 가족력을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신질환의 가족력은 쪼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숨기시거든요. 내가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숨기기 때문에 그 가족력의 리포트의 밸리디티가 사실은 쪼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러한 코어 베리에이터를 보실 때 특히 다른 점은 저희는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이런 요인들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심리를 하시거나 이제 다른 이제 도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특정 영역을 새로 측정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경쟁심을 내가 뭐 측정해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위한 뭐 경쟁 척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상담을 드릴 때는 아 반드시 그 비슷한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새로 개발하시지 말고 "제발 있는 거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개발된 도구들은 엄청 많은데 사실은 논문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논문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이란 한마디로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쓰였고 또한 다른 인구 집단에서도 많이 쓰였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논문을 쓰실 거라면 새로운 도구 개발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있는 도구를 좀 활용해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제 그런데도 '나는 해야겠다. 내가 다시 개발해야겠다.' 이러시면 이제 이렇게 뭐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는지, 그다음 도구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제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항목에 대한 그 개념 구성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특히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으셔 가지고서는 개념을 통합하셔야 돼요. 컨텐츠 밸리디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인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제 사례 그러니까 케이스의 측정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노년기 우울증의 유병률을 2% 부터요 13%로 보고를 해요. 너무 그 차이가 크잖아요. 2% 하고 13%는 너무 차이가 큰데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어떤 도구로 쟀을 때 이렇게 나오느냐를 재셔야 됩니다. 2%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좀 컨servative하죠. 특히 이거는 DSM-5 같은 좁은 기준, 즉 임상에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쟀을 때는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더 심각한 질환만 포함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DSM-5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요때는 높은 구성 타당도와 유전적 연관성 연구를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경증인 사람들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제 PHQ-9 같은 진단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13% 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주로는 이게 인제 컨티뉴어스 베리애블이기 때문에 약물 효능 연구를 하실 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럼 뭐가 달라요? 그 두 개가 뭐가 달라요라고 하신다면은 뭐 DSM-5에서 주요 우울 장애 삭파 진단 기준이 한 개인이 2주 동안 증상 5개 이상을 경험해야 되고 이 중 증상 하나는 반드시 앞에 있는 우울함이나 아니면은 인제 그 현저히 흥미가 감소된 이러한 것들을 포함돼야 된다. 즉 의사의 진단 기준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항목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이 9 개의 PHQ-9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아니다.
2, 3일 그렇다. 일주일 절반 이상 거의 매일 이렇게 0, 1, 2, 3을 체크 하셔 가지고서는 10점 이상이다. 그러면 "아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단 도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연속형 변수로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정신역학에서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사 진단보다는 이것을 스케일로 몇 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정신역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서 인제 대면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은 인터뷰 이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면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그 링크 통해 가지고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원칙은 대면 인터뷰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단정한 복장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편으로 했는데 너무 긴 걸 보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짧고 간결한 것만 보내셔야지 응답률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편은 굉장히 응답률이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전화로 좀 더 많이 돌리시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연락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전화로 또 굉장히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해서 너무 길어지면은 그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품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역학에서 참여자 자가 보고 즉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야는 우울증 혹은 불안증 혹은 개인적인 민감 사항들 예를 들어서 마약 사용이라든지 성경험, 변조행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제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조현병 그리고 성격 평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 줄 옵서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담자 인터뷰는 비구조화 설문, 반구조화 설문, 완전 구조화 설문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D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구조화 설문으로서 이것은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있지만 레이 인터뷰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DSM이라고 하는 정신과 진단 기준은요. 어떠한 메커니즘 그러니까는 뭐가 메커니즘이 밝혀져 가지고 어떤 몰레큘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 질환을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 이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피노타입 즉 표현형만 의존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DSM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다음에 좀 비평도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만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전적 그다음에 객관적 검사, 병인에 대한 단서, 적절한 가족, 종단 연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DSM 진단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제 비판을 수용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개정된 DSM-5에서는 쪼끔 더 유전적이고 쪼끔 더 생물학적인 발견들을 통합해 가지고서 가지려고 가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왔던 말이 이제 엔도피노타입이라고 하는 내인성 표현형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어떠한 질환은 아니지만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특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좀 지금도 그러한 질환을 정의를 할 때 과연 어떻게 정신질환을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의 일단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함께 측정해야 될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좀 중요한 부분은 정신질환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언제 아이들을 데리고 조사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나이에 따라서 부모가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가 혼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조사해야 하는 항목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기 초기 및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아동기 후기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맞는 정서적 반응 혹은 행동 특징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때부터 인제 연애라든지 아니면 긍정적 부정적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으면요. 고등학교 때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사 잘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또 아이들이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응답률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이때 인제 연애, 장애,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제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성년기 그리고 후기 노년기에는 치매를 인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치매 조사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에서 인제 하지 막 그거를 30세 이상으로 같이 해 가지고서는 인지 기능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령을 반드시 조사의 범위에 두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의 문제 중에서 이제 정신역학에서는 특히 신뢰도가 얼마나 비슷하게 점들이 찍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면담자들을 저희는 굉장히 면담에 의존하는 그런 인제 학문이기 때문에 면담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역 사회에 나갈 때 특히 이 면담자에게 "이 연구가 뭐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냥 막 "나가 가지고 조사해라." 이게 아니라 "이 연구는 뭘 보기 위한 연구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 때 "제발 프로토콜 이외의 질문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제 막좀 그 조사 많이 해 주신 분들은 인제 라포 쌓는다고 막 이렇게 어떤 말 하면 막 이렇게 웃으시고 인제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토콜 이외의 질문은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면담자가 의사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것은 "제발 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막 상담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발 인제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역학에서는 크게 쓰이는 게 스케일 그리고 스케줄, 이렇게 척도와 스케줄이 있습니다. 척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뭐 CSD라든지 PHQ-9 이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은 증상을 퀀티테이티브, 그러니까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고, 한마디로 이게 점수가 쭉 이렇게 연속형 변수로 측정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불안이나 우울을 잴 때 이렇게 스케일을 재시고요. 특히 그 인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PHQ-9을 저희가 돌렸을 때 보시면은 완전히 라이트 스큐, 그러니까 포지티브 스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0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분포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신드롬, 즉 증상은 아니고 이것은 증후군을 퀄리테이티브, 즉 다이코토머스하게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DSM이나 ICD의 진단 범주를 정의하는 증후군이고요. 이때는 인제 트레이트, 즉 평생의 그러한 병력 혹은 스테이트, 현재 있는 병력,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정신역학에 쓰이는 도구들은 다인 것 같고요.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를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BDI, CSD 그리고 CD 그리고 인제 MMPI 뭐 PHQ-9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북미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미에서 1940 년대부터 인제 MMPI부터 개발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CSI가 뭐 CMI로 돼 가지고 HLCL로 가서 한마디로 다들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그 심터 그러니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다들 족보가 있는 애들이어서 "어떠한 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북미나 아니면 영국에서 개발이 돼서 이제 이것들이 또한 그 WHO를 기반으로 세계 그 조사를 할 때도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우울증의 역학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3.8%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의 5%, 그리고 60세 이상은 5.7% 입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울증 연구 같은 경우에는 1980 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미국, 유럽, 아시아 등 ICP에서 이것을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ECA와 NCS에서 기반한 그런 그 유병률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연구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2001 년도에 4.3% 였고요. 2006 년도에 5.6% 였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정신건강 실태 조사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울증 측정 도구만 다시 좀 짚어 드리자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세 가지, CSD, BDI 그리고 PHQ-9 입니다. 그래서 CSD는 미국 NIMH에서 1971 년에 인제 만들었고요. 20 개의 도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도구이고 이 안에서 이제 요인 분석 같은 것도 굉장히 하기 좋은데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미국에서는 이것을 표준화했을 때 16 점에서 컷오프를 갖는 거였는데 한국에서 조명재 교수님 팀이 인제 그 표준화했을 때는 21 점에서 컷오프를 하는 게 쪼금 더 그 "클리니컬 디프레션과 맞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B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 문항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요. 자가 보고고 지난주 2주 동안의 증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컷오프가 존재하고요. 굉장히 또 많이 쓰였던 거고 지금은 BDI2로 개정돼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 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쓰이는 우울증 도구는 PHQ-9입니다. 즉 9 가지의 항목이고요. 5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1999 년에 개발이 되었고 지난 2주 동안의 증상을 절단점 10 점으로 끊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전 세계를 좀 놓고 보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명당 12.8 명이 유병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 3.5 예요. 굉장히 컨티넨트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다릅니다. 근데 인제 그 이유를 쪼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은 측정 방법의 차이 때문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측정 방법은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그 우울증 아까 9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신체형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인제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셔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멜랑콜리해요. 내가 지금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보고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측정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근의 자료입니다. 2022년 자료인데 인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14 년부터 2022 년까지를 본 건데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노년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그 군에서는 쭉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20대 여성 그리고 30대 여성에서는 우울증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인종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뭐 여러 실업 상태나 주부, 농촌, 별거, 이혼, 사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서는 PTSD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PTSD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리하자면 사실은 예방의학자로서 이런 정신 역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유병률 그리고 발생률을 조사를 한다면 그다음에는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어떤 그 primary prevention은 뭐냐 인제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책은 이제 토마스 인셀이라고 하는 NIMH의 헤드였던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예방의 과학은 부드럽지 않지만 불가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방적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면서 예방의 방향으로 바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질병 위주로 접근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정신 예방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스크리닝 그러니까 빨리 우울증 스크리닝 뭐 치매 스크리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단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프라이머리하게 우리가 그 원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저의 한 가지의 인제 힌트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어렸을 때의 그런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를 없애는 방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없애는 방향이 과연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러한 정신 질환의 예방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선재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용이 굉장히 돋아왔어요. 근데 뭐 굉장히 좀 인과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사실은 현장 조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정신건강 역학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 희망적인 것이 정말 좀 큰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강영호 교수님 그 하시는 연구에 이제 지원단으로 생애 초기 사업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게 참 두루두루 되게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애 초기에 이제 그 건강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랬고, 제가 또 질문이 좀 생겼는데, 여기 지금 팝업창으로 설문조사가 뜨는데, 저희 혁신센터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랍니다. 이게 참여 좀 해주시고요. 그, 제가 질문 그냥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질문 시간이 있는데, 어, 현장 조사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PHQ-9 같은 걸 설문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로서. 그러면 그 폰트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리고 제시 방식, 예를 들어 누가 읽어준다 똑같이,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탭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자가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가 작성의 형태의 모니터로 그걸 볼 때 이런 식의 어떤 전달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도구의 어떤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또 이거 용어를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우울함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들이 되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좀, 한국에서 특히 또 신체화된 증상이 많아서 멜랑콜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지하는지 이런 연구들이 좀 된 거가 있는지 좀 그냥 궁금했어요. 네. 네, 교수님,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사실은 제가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건강조사도 지금 자문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기, 하죠. 예, 온라인 건강행태 조사인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폰트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핸드폰으로 또, 그러니까 원래 그 컴퓨터로 했다가 이걸 핸드폰, 모바일로 조사해도 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실제로 이제 어, 관리청에서 그 조사를 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어, 생각에는 이게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다 뭐 종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도구를 다루는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워딩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밸리데이션 자체가 그 워딩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워딩을,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게 워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임무대로 워딩을 바꿔 가지고서는 설문조사 하지, 그러시면은 그러면 조사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그 밸리데이션 자료를 쓰지 못하시게 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워딩은 그대로 가되 포맷은 자유롭게 인제 바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바일이 더 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폰트 크기라든지 아니면 폰트 자체에 인제 어떤 폰트를 쓸 건지 인제 이런 것들은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령대의 파일럿을 좀 돌리셔 가지고 이해를 하는지 인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질적 연구로서 과연 리터러시, 그러니까 헬스 리터러시가 있는지 연구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여 있는 글을 잘 읽어요. 그리고 대부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인제 그 면접관을 두어서 인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손 들고 질문해라." 인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혹시 좀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질적 조사하셨다는 부분이 제 두 번째 질문하고 잘 맞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인 어르신들이, 저는 할머니들이 우울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묻고 있나? 이 단어가 그걸 잘 캡처해내는 걸까? 하는 좀 질적인 연구들이 된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님 대답해 주신 그 질적 연구로 그렇게 잘 이해한다는 걸 들어서 좀 대답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우리 정 교수님을 독점할 순 없으니까 저희 정은경 교수님 손 들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선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정신질환의 역학 연구나 역학 조사할 때 특성과 고려해야 될 사항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조사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정신질환 역학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가 될 거고, 앞으로 국가 건강조사를 할 때, 뭐 청소년 건강 행태나 뭐 지역사회, 뭐 국건형 할 때, 조사에 대한 어떤 개편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좀 발전하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여쭤봅니다. 정리하면 주요 정신건강 문제를 뭐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사나 연구가 좀 필요한지, 특히 이제 국가건강조사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랜트가 뜬 거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아마 필요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마약 부분, 마약하고 물질 남용 부분하고 청소년 자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해 코호트 지금 PI를 맡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새로 지금 등장하는 문제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살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웃라이어 오브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도 그려봤는데요. 정말 너무 높은 그러한 24.6명의 그 100만 명당 그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꺼지질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심리 상담이나 그런 위기 개입이나 이런 어큐트 페이즈 개입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롱텀한, 그러니까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거기에는 조금 더 대책이 좀 경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더 primary prevention 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제 N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역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사실은 population N수가 이제 큰 데서부터 burden of disease를 좀 계산을 하는데, 이 디프레션은 정말로 가장 큰 burden of disease를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디프레션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돼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증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즈프레니아하고 바이폴라가 사실은 거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장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burden of disease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스키즈프레니아라든지 바이폴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인제 이런 부분들은 쪼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인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인제 생각으로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치매 사업단은 이미 있고, 그렇게 인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짧은 말에 엄청난 보건 사업을 아울러 주셨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치명적인 자해의 성공률인 자살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뭐 출생률 자체가 작은 것들을 보태 보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좀 절멸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사회, 이런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 정선재 교수님 이 정신건강 역학 기초책, 오늘 요 책에 이렇게 날개에 국가와 사회 수준의 트라우마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새겨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것이 정말 큰 포부인 것 같고, 정말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차 예방은 효과를 보기에 너무 느려 가지고 그게 참, 그래서 사람들도 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걸 너무 기대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다양한 인제 요 효과 지표들을 노리고 또 좀 사업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교수님, 혹시 예, 네. 저도 네, 한 가지 황선행 질문 좀 교수님, 네. 드릴게요. 예, 황선행 교수님 예. 질문,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재 교수님,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또 예방의학적 범위, 또 학문적인 부분들을 넓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테크니컬한 부분 좀 한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제 강의해 주셨을 때, 지금 정신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신뢰도를 측정할 때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한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신뢰 간격을 정해야 되는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00명의 어떤 부분을 아까 전에 이제 정신역학적인 질병과 도구라든지 진단 도구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검사, 재검사 또는 측정자 간 신뢰도를 모두 다 검사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100명이라고 하는 환자를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 치면은 얼마만큼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
그중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해야 이런 연구가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뭐 그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다 이제 진행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스키즈프레니아의 진단에 대한 밸리디티에 대한 또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100명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친구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했고요. 그 기간을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DSM이라든지 아니면 PHQ-9이라든지 아니면 BDI라든지 이게 그 기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게 2주 동안 혹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달 정도로 아니 6주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는 6주로 해서 사실은 테스트, 리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했던 RC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코호트 연구에서는 6주 기준으로 그런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봤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진단의 밸리디티라고 한다면은 400명 정도를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 저도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논문을 다 찾아봐가지고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얼만큼 진단명의 밸리디티를 확인하는지 PPV로 확인하는지 봤을 때 400명 정도가 맥시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EMR을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봐야 되는 거여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레이버러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실용적인 또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되게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메모에 정은경 선생님 뭐 질문 주셨는데 혹시 구두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정신역학 조사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마커 말씀 어, 주셨고요. 코티졸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는 정신과랑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코티졸 하고요. 만약에 인플라메이토리 마커라면 IL6 그리고 IL1 베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기존 툴에서 많이 썼던 그런 바이오마커 툴이었던 것 같고 요새는 HRV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데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도 어, 써요? HRV? 네네. 아, 그렇구나. HRV가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네. 조화를 또 평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한 이제 30년 됐죠, 그래도. 그게. 네?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네네네. 사용을 하는군요. 지금 사용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엔도피노타입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직접 측정해 본 적 없고 계속 저도 공부한 개념이어가지고 나중에 공부 더 해가지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선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또 경험에서 나오고 공부에서 나온 거여서 정말 어찌나 정말 깊이도 있고 실용적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정선재 교수님 이메일로 아마 질문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아웃리치죠. 이렇게 또 수업해 주셔가지고 너무 오늘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이거 주관해 주신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 신혜선 소장님, 센터장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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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